안녕하세요. 방문가왕에서 인사노무 관리 강의를 맡은 임현진 공인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인사노무관리 기출해설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특강에 앞서 28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신 모든 수험생분들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8회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이제 전체적인 출제에 대한 평을 해보자 그러면 어쨌든 이문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수험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금 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무급과 직능급의 개념, 도입의 전제 조건, 그리고 그 장단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문의 경우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잘 작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문과 3문의 경우, 특히 이제 1문 같은 경우는 수험장에서 성과관리라는 표현을 딱 봤을 때 이 성과관리가 낯설었던 분도 계셨을 거고, 아니면 성과관리에 대한 거를 기존에 잘 알고 계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성과관리에 대해서 처음에 당황하셨다면 좀 처음 시작할 때 좀 꼬였을 수도 있는데, 성과관리를 인사평가와 같이 잘 생각을 하셨다면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실무에서는 이 성과관리랑 인사평가가 똑같은 말이면서도 약간 좀 다르고 성과관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이 성과관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을 보면 단순히 성과평가라고 묻지 않고요. 그래서 성과관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 성과관리, 즉 인사평가와 다르게 인사평가를 포함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제 예시 답안 같은 경우는 성과관리와 인사평가에 대한 관계도 잠깐 언급하는 방식으로 그 목차를 작성했고, 공인노무사 카페나 아니면 방문가 홈페이지에 제 예시 답안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문의 경우는 이제 그 받아들이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웠던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하셨던 분들도 있어서 여기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고요. 점수에 있어서. 그리고 3문의 경우는 이제 단체 협약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노동법 문제와 같은 느낌으로 나왔는데, 이 단체 협약은 노동법에서 이미 많이 공부하셨고, 그리고 그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인사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잘 구분해서 서술을 했는지, 이제 이런 차이가 조금 득점에 있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평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문을 보겠습니다. 제 1문은 성과 관리에 관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라는 표현을 썼고, 이제 친절하게 영어로 이제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는 표현까지 써줬죠. 그래서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문제를 1문에서 물어보겠다.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물음 1을 보시면, 자, 성과 관리의 목적 3가지,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5가지에 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출제자가 친절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라고 물음에 적어줬죠. 그래서 우리는 답안을 작성할 때 반드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대답을 해야겠죠. 그래서 목차도 당연히 성과 관리의 목적에 관련된 목차가 하나 나와야 될 거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이 또 나와야겠죠. 그래서 답안을 구성할 때 반드시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들은 목차로서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목적도 3가지만 적으라고 했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운영 기준을 5가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잡다하게 여러 개 적지 말고 3가지, 5가지 정리해서 적으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물음을 보시고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지를 잘 고민하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 1에 대한 부분 어떻게 작성을 한다는 걸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관리란 사실 실무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성과 관리의 중요성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성과 관리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어떤 교과서를 보든 다른 아티클을 보든 다 그 얘기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를 어떻게 정의하든 핵심적인 개념은 이런 성과 관리라는 게 과정으로서 많이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신다 그러면 인사평가와 조금 구분해서 성과 관리가 어떤 측면에서 인사평가와 좀 구분이 되고 또 인사평가가 성과 관리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관계된 내용들을 좀 기술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성과 관리에 대한 정의를 보시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목표 달성, 기업의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에 있는 모든 기능들, 활동들은 이제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움직여야겠죠. 그래서 달성을 위해 전략적인 관점에서 개별 구성원들이 주어진 성과 지표를 달성하고, 즉 개별 구성원들이 하는 활동들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조직 목표 달성하는데 기여를 해야겠죠. 예, 달성하고 또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보통 성과 관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성과 관리가 인사평가와 거의 동일하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관리 그리고 인사평가 이 성과 관리와 인사평가가 사실 뭐 동일하게 보셔도 무방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넓은 그런 의미라고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성과 관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인사평가겠죠. 그래서 인사평가. 그래서 성과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처음에 좀 낯설어도 인사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을 하시고 답안을 작성하셨다면은 뭐 그렇게 문제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고 잘 작성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와 인사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조금 개념적으로 약간은 다르지만 구분이 되고 다만 성과 관리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은 인사평가다. 이런 정도 내용만 조금 알고 계셨다 그러면 답안을 작성할 때 조금 차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이제 물음 1에 대한 예시 답안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제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을 잠깐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문제 그 1문의 물음 1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예시 답안 목차로 해서 목차를 이렇게 구성을 해 봤습니다. 먼저 당연히 성과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개념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목차로서 성과 관리의 개념 그리고 언급을 해주고요. 그래서 개념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과 관리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개념을 적으셔도 상관없지만 뭐 성과 관리를 인사평가와 동일하게 보고 인사평가에 관련된 내용을 쓰셨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개념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들이 있죠. 그게 반드시 이렇게 목차로 드러나야겠죠. 그래서 성과 관리의 목적에 대한 내용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 운영을 위한 기준 이렇게 반드시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은 눈에 띄도록 목차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출제자가 원하는 바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목차로 잡되 저는 이제 이 성과 관리와 평가의 개념,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리가 뭐 인사평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성과 관리와 인사평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잠깐 이 중간에 한번 삽입을 해서 나는 이제 성과 관리와 인사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걸 좀 어필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목차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쓰신 분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혹시라도 이걸 알고 계셨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어필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목차로서 성과 관리 인사평가에 대한 관계를 먼저 좀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목차는 이렇게 갔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성과 관리 개념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와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 성과 관리와 인사평가의 관계도, 사실 성과 관리가 요즘 성과 관리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인사평가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인사평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성과 관리나 인사평가나 동일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성과 관리가 인사평가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단순히 평가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개발하고 관리하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통합적으로 만든 그러한 시스템, 뭐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관리와 인사 평가에 대한 내용들, 그 관계, 그리고 어떠한 이제 그 차이가 있는지, 혹은 뭐 성과 관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인사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 뭐 성과 관리와 인사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언급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목차가 그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본 것들은 다 충실하게 대답을 하셔야겠죠. 이게 반드시 이제
점수가 여기서 이제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출제자가 물어본 것들은 충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의 목적, 이거는 뭐 다들 잘 쓰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략적 목적, 관리적 목적, 개발적 목적,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전략적 목적, 관리적 목적, 개발적 목적을 뭐 다 동일하게 쓰셔도 좋겠지만은, 만약에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당연히 전략적 목적을 조금 더 풍부하게 적으시는 게 고득점을 위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과 관리를 하는 이유는 결국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전략적 목적이 제일 크겠죠. 성과 관리를 하는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내용들을 좀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목적, 관리적 목적, 개발적 목적. 뭐 내용은 뭐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성과 관리가 결국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고 활용되는 것이고, 관리적 목적은 우리의 이제 인사 관리에 있어 뭐 학계평 보유방, 그러한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내용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활용을 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성과 관리를 통해서 이제 고성과자가 있고 저성과자도 있을 테고,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이것을 기준으로 뭐 임금을 더 줄 수도 있고, 혹은 승진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성과자의 경우 뭐 업무의 그 적성에 맞게 다시 재배치하거나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과 관리는 이런 관리적 목적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개발적 목적은 당연히 이제 성과 평가, 이제 이런 성과 관리를 통해서 나온 그 개별 구성원들의 직무 성과를 두고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발해서 교육 훈련을 만들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이 평가라는 게, 성과 관리, 특히 뭐 인사 평가라는 게 상번의 목적이 아니라, 최근에는 상번의 목적이 아니라 구성원들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더 발전할 수 있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발적 목적도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성과 관리 혹은 인사 평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운영 기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뭐 어떤 것들 기준이라고 해서 좀 헷갈려 하셨을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인사 평가 관련된 내용들 요 5가지 우리가 흔히 공부했던 것들을 뭐 타신수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거 잘 활용해서 적으셨다 그러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라고 물어봤으니까 이제 5가지 구성을 해야겠죠. 근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거는 우리가 전략적 수렴성, 정합성. 이게 이제 먼저 나와야겠죠. 아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과 관리는 조직의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과 관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전략, 기업의 미션이나 비전과 이 구성원의 활동, 특히 뭐 팀, 개인의 활동들이 정렬되고 이렇게 수렴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수렴성, 이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 목적, 마찬가지 전략적 수렴성, 답안을 작성할 땐 이런 좀 중요한 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먼저 앞으로 이제 작성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 관련된 내용을 적으셨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수렴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기를 강조하시면 내가 성과 관리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성과 관리를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고 있다는 거를 어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물음 1에 대한 내용은 이렇고요. 이제 문제는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으세요. 뭐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출제자가 목적, 성과관리 운영 기준을 적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본인이 외운 대로만 목차를 구성해서 막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추세가 출제자가 이제 쓸데없는 거 쓰지 말라, 이런 것들 때문에 친절하게 물어보는 것들을 딱딱 정해서 물어보죠. 그래서 그 내용들 위주로만 작성하되 조금 더 여기서 내가 어필을 하고 싶다, 조금 더 뭐 답안을 차별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을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짧게 포인트를 언급해 주시는 정도로 답안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물음 1, 1문의 물음 1도 이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 공인노무사 카페나 이제 올라온 내용, 해설 그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문에서 이제 물음 2죠. 물음 2에 대한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음 2가 이제 조금 더
배점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답안을 작성할 때 그 물음 1과 2 배점을 보시고 답안에 이제 분량을 좀 조절하셔야겠죠. 당연히 물음 2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적으셔야 됩니다. 예, 그건 당연하죠. 이건 30점이고 물음 1은 20점이니까. 그럼 이제 물음 2의 내용을 보면 어떠냐? 자, 이제 물어봤습니다. 성과관리, 효과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평가자의 역할. 그리고 평가 결과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물어본 게 프로세스를 물어봤고, 그 다음에 평가자의 역할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물어봤죠. 예. 그래서 요 물어본 대로 또 이제 답안을 구성하면서 이제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제 1문과의 좀 차이를 보신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논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논하시오. 1문은 그랬죠. 설명하라고 했죠. 그래서 근데 2문은 이제 물음 2는 이제 논하시오. 그러니까는 이거는 출제자가 수험생의 한번 생각을 이해한 바에 대한 충실히 이해한 바를 한번 우리 논해봐라. 그러니까 좀 이해한 바를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적는 방향으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셨으면 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 2 한번 보고 그 예시 답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예시 답안 목차인데요. 일단 저는 답안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로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아까 출제자 물어본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하나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자의 역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이렇게 해서 목차를 크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논하시오니까 우리가 답안을 구성할 때 이제 뭐 결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인트로, 아우트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앞단과 뒷단에 뭐 시작하는 말, 그다음에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은데 뭐 어떤 내용을 넣느냐 저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즉 성과 관리라는 게 요거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거고 그럼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왜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느냐?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내용이 서두에 좀 나온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이 되겠죠.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이런 이유에서 필요하다. 요구된다. 그러면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과 관리의 가장 핵심적인 게 평가라고 그랬죠. 인사평가. 그러면 그 평가를 하는 평가자의 역할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리고 그 평가 결과, 우리 성과관리 차원에서 했던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겠죠. 즉 여기서 마지막에 활용 방안은 우리가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결과를 인사관리 전반 이제 학계평 보유방에서 어떻게 활용할지를 적으시는 게 조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성과관리, 이 기업들이 성과관리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성과관리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이제 기업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은 항상 뭐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 조직의 가장 큰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적 자원들이 그 조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데 그 기여를 하도록 만드는 그 내용들이 바로 성과 관리겠죠. 네, 그래서 성과 관리. 그래서 뭐 목표를 뭐 조직 목표와 연계해서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직 목표 관련된 KPI를 뭐 팀, 개인 단위로 만들어서 연계시킨다든지 그리고 평가를 한 결과를 두고 뭐가 부족한지, 즉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 능력을 개발시킬 교육훈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성과 관리가 결국은 기업의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들 이제 프로세스, 역할, 활용 방안 이렇게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경우는 이제 좀 뭐 고민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성과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그러면 성과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막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배우셨죠. 인사 관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뭐 활동이나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플랜 두 C를 얘기를 많이 하죠. 예, 플랜 두 C. 이게 기본인 겁니다.
뭐 이거를 뭐 처음에 세 단인 게 나지만 이걸 뭐 세부 단으로 쪼개면 프로세스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뭐 계획도 쪼개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당연히 실행 단계에서도 늘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걸 나중에 이제 피드백하는 그런 이제 평가 단계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플랜 투 C는 인사 관리에서 기본적인 프로세스니까요. 이걸 기초로 해서 작성하셨으면은 문제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역시 플랜 투 C의 개념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그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겠죠. 계획. 그러니까 이제 성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계획, 그러니까 목표를 어떻게 수립할지, 뭐 이러한 것들이겠죠. 뭐 조직 목표 달성을 더 수월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기업의 뭐 비전이라든가 목표를 명시화, 분명하고 그거를 이제 뭐 팀, 개인 단위로 이제 캐스케이딩해서 뭐 KPI든가 이런 것들을 연계시키는 그러한 목표 내용들이 필요하겠죠. 먼저. 그래서 그러한 성과 관리를 위한 계획 관련된 내용들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과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MBO에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가셔도 크게 무방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MBO의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스마트 원칙 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 계획 단계에서 적으셨다 그러면 뭐 맞는 주소에 이제 적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획을 했으니까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성과관리 뭐 체계, 성과관리에 관련된 내용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평가를 당연히 실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평가, 뭐 주기적으로 평가를 보통 이루어지니까 그런 평가나 이런 내용들을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한 다음에 항상 그 실행에 대한 결과를 두고 이제 평가를 해야겠죠. 이제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더 개선해야 되는지 이것들 또 피드백 주고 다시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 뭐 피평가자들의 그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뭐 그 내용들이 평가의 부분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평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도 실행을 하고 뒤에 이제 피드백을 주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시적인 피드백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 피드백하는 과정,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뭐 반기마다 뭐 1년에 한 2번, 어디는 1년에 1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피드백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상시적인 피드백, 뭐 그런 평가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인사관리에 뭐 내용들,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그 관련된 해당 내용을 최근 논의된 내용들을 여기다 적으셔도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물어본 게 평가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평가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어떤 역할?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피평가자의 성과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그리고 지속적인 피드백과 코칭,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뽑아봤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그 평가를 운영할 때 이제 평가자의 역할, 그러니까 평가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든가 이제 스킬,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관련해서 뭐 뽑으면은 좀 이런 내용들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교과서에도 당연히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피평가자의 성과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구성원들이 이제 매달 성과 목표나 이제 성과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죠. 그럴 때 당연히 이제 피평가자가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직급자, 상위자, 그러니까는 우리 평가자와 함께 같이 합의해서 성과 목표나 이런 추진 계획들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이런 목표들, 성과 목표들이 그 평가자와 그리고 또 조직, 더 나아가서는 조직의 목표가 이렇게 연계될 수 있게 합의되고 그 합의된 목표들을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조금 더 그 수용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평가자 역할, 당연히 이제 최근에는 성과 목표 추진 계획 수립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적인 피드백과 코칭.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내용이죠. 많이. 네. 그래서 평가자는 단순히 그 평가 시즌에 그냥 그 뭐 입력하듯이 한 번에 평가만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지속적으로 이 사람이 성과 목표 대비 얼마나 일을 진척하고 있는지, 뭐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평가자가
이제 뭐 조언을 준다던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지속적인 피드백과 함께 코칭을 해야 된다. 코칭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팀 경우에 팀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팀장이 이제 팀원들을 지속적으로 팀원들이 그 목표에 따라서 잘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뭐 피드백을 이제 피평까지 함께 주고받고 또 이 팀원들은 이제 코칭, 그러니까는 성과가 잘 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코칭을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그러니까는 평가자가 평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그 제대로 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핵심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도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예전부터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평가자의 역할이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뭐 추가적으로 언급하신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적으시면서 우리가 평가자의 오류가 있죠. 평가의 오류. 이제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지속적인 평가자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언급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출제자가 물어본 것은 세 번째겠죠. 이 활용 방안은 어떻게 쓸 건지. 뭐 이거는 뭐 다양하게 답안을 구성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활용 방안, 결국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국은 이제 인사관리 기본적인 학계평 보유방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 개발, 보상, 유지 및 방출, 뭐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내용들을 요 기준으로 해서 적으셨다 그러면 이제 뭐 잘 적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결국은 효과적인 성과 관리에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냐. 우리가 확보, 즉 채용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성과 관리를 해서 평가를 계속 했는데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뭐 기업에서 그런 걸 많이 연구하기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성과를 내는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공통점을 뽑을 수가 있겠죠. 고성과들을 내는 그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확보를 할 때 채용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평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인력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는 확보해서 뭐 채용 기준, 뭐 채용을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인력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개발. 이건 당연히 개발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개발이 왜 이제 평가 결과 연동이 되느냐 하면 이제 평가 결과를 하면 이제 뭐 부서원별로 혹은 뭐 팀별로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정보나 그 성과관리 통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평가 결과를 통해서 이제 직원들의 교육 훈련, 뭐 혹은 또 동기부여, 뭐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그 교육 훈련 관련된 부분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상.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성과 관리를 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상벌의 목적이, 그러니까 특히 인사평가의 경우는 뭐 상벌에 주는 목적이 예전부터 이제 고전적인 목적이니까요. 특히 이제 성과 관리를 하는 이러한 내용 중에서 이제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거는 결국 임금을 결정할 때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그리고 평가 반영을 해서 고성과자한테는 이제 임금을 더 주고 저성과자에는 뭐 동결을 한다던가 뭐 깎기는 좀 어렵겠죠. 어쨌든 이러한 차등을 둘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임금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성과 평가나 이런 결과를 통해서 뭐 기본 연봉의 인상률을 좀 조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등급별로 뭐 인상률 조정하는 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보상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평가 결과를 그런 내용들을 임금 결정하는 그런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임금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이제 유지 및 방출, 특히 이제 뭐 방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성과를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을 이제 내보낼지 말지를 의사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뭐 유지 역시도 뭐 저성과자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해고가 어려우니까 뭐 바로 해고는 못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가 적성에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용을 고려해서 뭐 인력 재배치를 한다던가 뭐 또
그 내용들을 그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출제자가 물어본 이제 그 물음 2에 있는 내용들, 프로세스, 역할, 코칭, 이렇게 이제 내용, 이제 역할, 그리고 이제 활용 방안, 이렇게 이제 그 풍부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서에서 이제 뭐 인트로 측면에서 이제 성과 관리 필요성, 왜 필요한지, 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면 마지막에 좀 이제 마무리 짓는 표현이 좋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과 관리 체계 구축. 결국 이런 효과적인 성과 관리 체계를 운영할 때 이게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저는 이제 제목을 뭐 효과적인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변화 관리. 보통은 이제 많이 쓰죠.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제 이거를 마무리할 때 이런 내용들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효과적인, 우리가 앞서 살펴본 효과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서 뭐 프로세스, 평가자 역할, 그 다음에 그 활용 방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다 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을 하고 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그 경영자, 회사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다른 모든 인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뭐 인사 제도를 도입을 하고 뭐 시행을 할 때 그 인사 제도나 시행이 제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CEO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마지막에 좀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뭐 성과 관리를 뭐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뭐 그러한 내용들도 적으신 분이 있다 그러면 뭐 더 뭐 좋은 뭐 내용들이 됐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러한 목차를 기본으로 작성하셨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음 2, 여기 이게 3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물음 2죠. 문제 1의 2입니다. 그래서 그 예시 답안 목차 한번 보고요. 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 예시 답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문제 1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신 것들이죠. 직무급, 그리고 직능급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도입의 전제 조건, 그리고 직무급과 직능급 각각의 장단점을 적으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정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그러면 개념이 나와야겠고, 당연히 도입의 전제 조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이제 나와야겠죠.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 답안을 구성할 때, 목차를 구성할 때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직무급과 직능급을 뭐 약간 비교하는 느낌으로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건데, 이제 답안을 이제 비교하는 내용의 답안을 작성할 때는 뭐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 목차를 뭐 두 가지 정도로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개념, 도입의 전제 조건, 그리고 장점과 단점으로 해서 큰 목차를 잡고 그 안에 직무급, 직능급, 그 다음에 직무급의 장단점, 직능급의 장단점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직무급과 직능급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각각 직무급과 직능급을 구분을 해서 그 각각 물어본 내용들, 직무급의 개념, 그 다음에 도입의 전제 조건, 장단점, 또 뭐 직능급의 개념, 도입의 전제 조건, 장단점 이렇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죠. 뭐 어떤 내용 어떻게 작성하든 크게 차이는 없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제자가 물어본 내용을 봤을 때는 요 1번의 답안 구성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개념, 도입의 전제 조건,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물어봤는데 크게 물어본 게, 그러면 이제 거기 각각의 그 내용에서 직무급과 직능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눈에 띄게 보여준다 그러면 이러한 답안 구성이 조금 더 낫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만 다 들어가셨다 그러면 문제는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뭐 1번, 2번처럼 이런 비교 관련된 양자가 이렇게 내용들이 뭐 장단점을 물어본다던가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답안 구성은 이렇게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서 저는 요 1번에 근거해서 목차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2에 제 예시한 목차를 보시면, 그렇죠? 이제 먼저 직능급과 직무급의 개념, 그리고 도입의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직무급과 직능급 각각의 장단점 이렇게 크게 목차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념에서 있어 바로 직무급, 직능급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제 임금 배분의 기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재자가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만 다 적고 나오면 사실 조금 뭔가 아쉽죠. 왜냐하면 이 직무급, 직능급은 임금관리에 있어서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열심히 아마 준비를 하시고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차별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충실히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항상 뭐 이제 차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때 이제 직무급과 직능급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인사관리에 있어 어느 주소에 위치하는지를 잠깐 언급해 주는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무급과 직능급은 결국 우리 임금관리에서 임금 체계의 얘기죠. 결국 기본급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 임금 배분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직무급과 직능급이고 그리고 양자의 차이는 그렇죠. 직무급은 직무 가치에 따라서 이제 그 임금에 대한 이제 배분 기준을 정하는 거고 직능급은 그 종업원의 가치, 그러니까는 보는 방향이 다르죠. 하나는 직무 가치고 하나는 그 종업원. 즉 직능급도 속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를 이 앞단에서 먼저 언급해 주고 나서 그래서 그러면 직무급과 직능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좀 풀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금 배분에 대한 기준 잠깐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개념에서 적을 때 이제 뭐 물어보지 않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뭐 개념 적고 뭐 직무급의 종류가 또 있죠. 뭐 단위 직무급, 범위 직무급 뭐 이런 내용들을 이 개념에서도 잠깐 단어만이라도 언급해 주신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분들보다 다르게 단순히 개념만 적기보다는 좀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능급도 해당하는 내용 개념 적으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입의 전제 조건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본 거 거기에서 이제 뭐 직무급, 직능급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적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직무급의 경우는 당연히 직무급으로 하려고 그러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뭔가요? 바로 직무 분석이나 직무 평가가 이뤄야 되죠. 왜냐하면 직무급이라는 거는 직무에 대한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우리 조직 내의 직무들에 대한 뭐 직무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직무를 분석하고 그리고 분석된 직무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 나온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임금을 배분해야 되니까 당연히 중요한 전제 조건은 직무 분석과 직무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전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노사가 이런 직무급을 받아들일 그런 여건들이 좀 조성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횡단적인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노동시장이 폐쇄적이면 사실 직무급이 좀 성공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제 조건에 적으시면 되고 직능급도 마찬가지로 이제 직무 자격 관련된 관리 체계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종업원들의 직능을 구분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됩니다. 직능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그러한 내용들을 전제 조건으로 좀 적으셨으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죠. 그래서 직무급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직능급의 장점과 단점, 뭐 이런 내용들을 뭐 잘 공부하신, 암기하신 대로 좀 적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의 장점, 장점 그리고 단점, 뭐 이런 부분들 뭐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공 성격이 동양에서 연공 성격이 강해서 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단점들도 있죠. 그리고 노동시장이 폐쇄적인 경우는 직무급이 좀 성공하기 좀 어려운 도입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단점과 직무급 장점, 뭐 직무의 장점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배분의 공정성, 이제 임금의 공정성을 뭐 확보할 수 있다. 이제 객관적인 가치,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을 주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공정성을 좀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러한 장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세 가지씩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씩을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직능급의 장점과 단점도 마찬가지로 각각 적으라는 기준으로 해서 그 세 가지씩 적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 구분해서 적으셨으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크게 직무급과 직능급은 워낙 뭐 많이 공부하신 내용들이라서 뭐 이 정도만 설명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의 경우에는 뭐 다 잘 작성하셨을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뭐 점수 차이가 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조금 더 공부를 깊게 하셨던 분들은 그리고 잘 이해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똑같이 물어본 대로 작성하면서도 이런 경우 임금 뭐 배분의 기준이라든가 기타 뭐 마지막 목차에 직무급과 직능급의 차이에 대한 비교를 넣을 수도 있겠죠. 결국 물어본 거는 양자의 뭐 개념이 어떻고 도입 전제 조건이 어떻고 뭐
직무국가 직능의 장단점이 어떤지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뭐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 논의되는 이제 직무국가 직능의 도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뭐 간략하게도 언급하셨다 그러면 좀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2에 대한 이제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세 번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이게 지금 뭐 인사관리에 있어 이제 인사 노무 관리죠. 우리의 이제 시험 과목이. 근데 노무적인 관련된 이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노사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인사관리 공부할 때 이제 노무 내용은 크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는데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하실 때는 유지 파트에서 이제 노사 관계에 관련된 내용도 좀 계속 꾸준히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물어본 거는 이제 단체 협약이죠. 단체 협약. 우리가 뭐 단체 협약은 뭐 노동법에서 엄청 많이 공부하시죠.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그래서 단체 협약에 대한 뭐 정의나 이런 것들은 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안을 작성하는데, 이게 물론 이제 뭐 법률적인 느낌으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는 경영학이고, 경영학 중에서도 인사와 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풀어가시면 좀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물어본 거는 단체 협약의 기능에 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단체 협약에 포함되는 내용을 규범적, 채무적, 조직적 부분을 분류하여 각각 기술하라고 했습니다. 예. 내용도 친절하게 각각 구분해서 이렇게 언급해 주셨죠. 그래서 기능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각각의 단체 협약의 내용 중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이제 서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다운 목차를 본다 그러면 먼저 당연히 단체 협약에 대한 개념이 먼저 나와야겠죠. 그 경영학에서도 그렇고 모든 과목을 공부하실 때 해당 주제에서 어떤 용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물어본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그러면 먼저 그런 개념을 잘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당연히 단체 협약의 개념을 먼저 좀 적으시고 그리고 나서 출제자가 물어본 대로 기능 그리고 단체 협약의 내용이죠. 규범적, 채무적, 조직적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체 협약에 대한 뭐 개념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근로조건에 관련된 사업장의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규율하는 그러한 규범으로서 이제 단체 교섭 과정을 거쳐서 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서면으로 명시한 내용이죠. 그게 바로 단체 협약이고 그 내용들을 이제 적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의 기능. 뭐 기능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로조건의 개선 기능, 그다음에 평화적 기능 많이 얘기를 하죠. 뭐 근로조건을 당연히 이제 개인이 사용자와 1대1로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협상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단계권 이제 우리 집단적인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통해서 이제 집단적인 교섭이라든가 이런 걸 진행하면서 혼자 할 때보다는 더 나은 근로조건을 쟁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근로조건이 개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단체 협약이 이제 그 개선된 근로조건이 단체 협약에 이제 기재가 되면 작성이 되면 보장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근로자들의 근로조건도 이제 향상이 되는 거겠죠. 그게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근로조건 개선 기능.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평화적 기능. 이제 단체 협약 체결되면 보통 2년의 유효 기간을 가지니까요. 그 기간 동안에 뭐 사용자든 노동조합, 근로자는 그걸 준수해야 하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죠. 성실하게.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가 되니까 뭐 산업 평화의 기능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불필요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서 뭐 기업이 예측 가능한 뭐 경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뭐 평화적으로 노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정도 적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협약의 내용은 이제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조직적 부분으로 나눠서 이렇게 답을 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적인 목차는 이렇게 규범적 부분, 채무적 부분 이렇게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타군요. 오타. 오타입니다. 오타고요. 그러면 이게 규범적 부분이겠죠. 규범적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뭐 근로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규범적 부분이고, 그다음에 채무적 부분은 이제 그 사용자와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지켜야 할 의무나 권리나 의무에 대한 부분들, 그 내용들이 채무적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직적 부분, 이거는 이제 노사관계를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그러한 사항들이겠죠. 그래서 뭐 근로자에 대한 뭐 해고 협의나 동의 조항, 그리고 뭐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조직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신다면 최근에 뭐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단체 협약의 내용 중에 조직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언급해 주셨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28회 공인노무사 2차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기출 문제 해설을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답안에 제가 이제 작성한 예시 답안의 전체적인 내용을 담기는 어려워서 기본적으로 목차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해설 예시 답안을 이제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회 이제 인사노무 관리 기출 해설 특강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그동안 이제 시험 준비하시고 보시느라 수고하셨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